그날 밤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새벽 2시, 세상은 모두 잠든 시간. 제 현관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문틈 사이로 들려온 옆집 총각의 떨리는 목소리.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문 너머로 검은 장갑 낀 손이 스멀스멀 들어오고 뒷마당 장독대 밑에서는 낯선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남편이 평생 숨겨온 비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왜 하필 그날 밤 그들이 저를 노린 걸까요? 옆집 총각이 끝까지 지켜낸 건 제 목숨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남편이 남기고 간 그것이었을까요? 오늘 그날 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72 정순이라고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라디오를 끄고 보온병에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래된 등잔은 불을 끄지 않아도 될 만큼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벽시계의 초침은 묵묵하게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엔 대개 다리가 저릿해져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맞은편 벽에 걸린 작은 달력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창틀을 타고 들어오는 초겨울 냄새가 집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처음엔 바람에 부딪힌 나뭇가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곧 그것이 분명한 두드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구나 규칙적이었습니다. 셋, 멈춤, 둘. 셋, 멈춤, 둘. 가슴이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낯선 신호였습니다. 저는 등잔 불길을 살짝 낮추었습니다. 마당과 대문이 아닌 바로 제 방 앞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되려 더 급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옆집 주역이요. 빨리 도망가셔야 합니다. 문틈으로 비칠 듯 말 듯한 그림자, 밤 공기에 젖은 숨, 떨리는 혀끝. 주역이라면 옆집에 홀로 사는 26 총각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집 앞으로 와 쌀가마니를 옮겨주고 저녁이면 고장난 수도꼭지를 고쳐주던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어쩌다 집을 잃고 이 동네로 들어와 반지하 방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야간 택배 분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마다 제 대문 앞에서 잠시 쉬었다 가곤 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문 열면 안 돼요.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제 뒤에 2명이요. 주역의 속삭임은 칼날처럼 짧고 얄팍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몸을 낮추었습니다. 무릎이 딱딱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문고리 쪽에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툭! 문고리는 바깥에서 한 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또 한 번 움직여졌습니다. 할머니, 뒷문으로 나와서 담장 넘어가요. 제가 받아줄게요. 제발,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경찰을 부르면 신고했어요. 근데 올 때까지 시간이 없어요. 저는 곧장 싱크대 및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환절기에 꺼내놓는 얇은 목도리와 함께 작은 철제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남기고 간 상자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열쇠고리에서 녹슨 작은 열쇠를 골라 상자를 열었습니다. 순간 제 손이 멈추었습니다. 상자 위에 얹어둔 메모지 한 장. 거기엔 볼펜으로 몇 글자 불안하게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서랍 속 말고 장독대 밑.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메모는 제가 쓴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상자를 열어봤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내가 숨겨둔 것을 어디에 옮겼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몸이 먼저 떨렸습니다. 할머니, 문 밖에서 주역의 목소리가 눌려 나왔습니다. 거의 울먹이듯이 떨렸습니다. 저는 상자를 닫지도 못한 채 작은 지갑과 휴대전화, 낡은 수첩 하나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얇은 소리가 창문 쪽에서 났습니다. 알루미늄 창틀이
살짝 틀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낮게 긁는 소리와 함께 검은 장갑 낀 손가락 2개가 유리와 창틀 사이를 더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저를 지켜준 동작 그대로 집 안쪽 침실 문을 살짝 열어 뒷마당으로 통하는 협소한 문으로 몸을 미끄러뜨렸습니다. 신발은 손에 들었습니다. 발바닥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달빛이 담장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주혁이 넓은 후드티를 벗어 담장 위에 걸쳤습니다. 할머니, 조심. 손 베어요. 먼저 올라와요. 저는 담장을 짚었습니다. 손끝에 굳은 살이 모래를 문지르는 소리를 냈습니다. 무릎이 굽혀지고 허리가 접혔습니다. 저는 내 인생에서 그렇게 빨리 움직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좁은 버스 계단을 뛰어오르던 젊은 날의 제 다리, 비 오는 날 처마 끝 물이 폭포처럼 떨어질 때 이불을 걷어내고 마당으로 달려나가 빨래를 걷어들이던 제 팔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담장을 넘는 순간 저는 잠깐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주혁의 팔에 안겼습니다. 뛰어요. 그는 제게 신발을 신겨주지도 못한 채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 길로 가면 사람들이 살아요. 불 켜진 표지판까지 가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큰 길입니다. 우리는 골목을 달렸습니다. 고요한 담벼락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 밤 공기처럼 습했고 흙냄새가 올랐습니다. 저는 달리며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리서 저희 집 쪽의 창문에 가느다란 손전등 불빛 2개가 떠다녔습니다. 그 불빛은 벽을 핥듯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딱 멈추었습니다. 마치 우리를 알아봤다는 듯이 불빛 2개가 동시에 골목 어귀로 돌아섰습니다. 저기 옵니다. 앞만 보세요. 할머니는 숨만 안정시키고 저만 따라오세요. 우리는 골목 끝에 작은 공터를 가로질렀습니다. 공터 한쪽에 녹슨 자전거가 쓰러져 있었고 비닐하우스는 바람결에 비닐을 살짝살짝 일렁했습니다. 주혁은 갑자기 속도를 늦추더니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기서 잠깐 숨 죽여요. 그는 제 어깨를 자신의 후드티로 감싸고 우리 둘을 고철더미 사이에 숨겼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공터를 가로질러 달려갔다가 우리를 보더니 짧게 한번 짖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애는 도망치는 법을 알고 있구나. 공터 끝 어두운 담벼락 너머로 2 남자의 그림자가 길게 미끄러져 지나갔습니다. 말소리는 낮았고 단어는 짧았습니다. 뒤로 갔나? 그 집 말고 옆집 먼저. 상자 확인했대. 그럼 늦기 전에.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듯 하더니 갑자기 한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공터 쪽으로 천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의 은신처를 더듬었습니다. 저는 숨을 안 쉬는 법을 그때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그때 아주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마을로 들어오는 큰 길에서 울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남자들의 욕설이 짧게 튀어나왔습니다. 젠장, 빨리 빼. 불빛은 반대편으로 옮겨갔습니다. 발소리는 빠르게 골목으로 흩어졌습니다. 지금이에요. 주혁이 제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다시 달렸습니다. 달리며 저는 물었습니다. 주혁아, 대체 무슨 일인 거냐? 그는 한번 제 눈을 보더니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상자 때문입니다. 상자? 그분들이 할머니 남편분이 남기고 간 걸 찾고 있어요. 누가 내 남편을 어떻게 해? 설명은 이따가요. 지금은 살아야 하니까요. 큰 길로 접어드는 모퉁이에 낡은 포장마차 하나가 있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방풍막 사이로 반쯤 덮인 국물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큰 길 건너편 슈퍼마켓 간판 아래의 조명만이 하얀 섬처럼 반짝였습니다. 저기까지 가요. 저기까지 가면 안전하니?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함부로 못할 겁니다. 우리는 횡단보도를 건너며
동시에 뒤를 보았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어둠이 한번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쫓아오는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고 멀리서 순찰차의 푸른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슈퍼마켓 앞 파라솔 의자에 앉자마자 다리가 풀렸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상자의 열쇠 꾸러미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열쇠 중 하나에는 아주 작은 은방울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가 잠들 때마다 흔들어주던 제 삶의 자그마한 안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방울이 오늘은 아주 낮게 울리지 않으려는 듯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주여가, 네. 넌 이걸 어쩌다 알게 된 거니? 그는 멀리 오는 순찰차를 한번 보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집 앞 며칠 전부터 낯선 차가 밤마다 섰습니다. 블랙박스를 켠 채로요. 저는 야간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늘 그 차를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남자가 소곤소곤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땀을 닦았습니다. 상자 위치 옮겼대. 장독대 밑이라더라. 할망구 혼자고 문 단단히 안 잠금. 오늘이면 끝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왔습니다. 근데 이미 현관 앞까지 붙어 있더군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던 날 저는 베란다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기침 소리가 작은 종처럼 울리던 그 밤,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누가 너를 찾거든 서랍을 열어라. 저는 그 말이 유언이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누구도 저를 찾지 않았고 세월은 산처럼 쌓였습니다. 상자는 마치 오래된 약속처럼 서랍 한쪽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통장 4권, 이름 모를 증서 몇 장, 그리고 반듯한 글씨로 적힌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믿지 말 것 이름들. 그 아래엔 3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들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여가, 미안한데 내가 경찰에게 말 좀 해주겠니? 나는 지금 말하면 울 것 같아서.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먼저 설명할게요. 할머니는 여기 앉아 계세요. 순찰차가 도착하자 파출소의 젊은 경찰 둘이 내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된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 아들이 아직 고등학생이던 시절 분실 신고를 하느라 지구대를 찾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비슷한 표정의 아이들이 저를 마주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예, 조금은. 신분증 있으세요? 저는 수첩 사이에 끼워둔 주민증을 꺼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경찰은 제 손을 보더니 잠시 눈빛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오늘은 여기 근처에서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수상한 사람들 돌아다닌다고요. 잠깐 모시고 가서 진술 받아도 괜찮을까요? 그 전에 제 집 좀. 경찰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한 명은 저와 주역을 태우고 다른 한 명은 순찰차를 돌렸습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가슴은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골목 입구엔 파라핀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우리 집 대문 앞에 멈춰 선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창문 유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유리 파편은 마치 얼음꽃처럼 문턱에 꽂혀 있었습니다. 방 안쪽 등잔이 있던 자리는 엎질러진 물이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흔적이 많네요. 그들은 장갑을 끼고 방을 살폈습니다. 벽장문은 열려 있었고 싱크대 아래 서랍 역시 누군가가 급하게 뒤진 듯 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침대 옆 협탁 위에 메모지 한 장이 더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엔 더 조용히 올 것임. 그 밑에 동그라미 속 숫자 2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숫자 하나가
검은 구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이란 단어가 제 귀를 오래 울렸습니다. 경찰은 메모를 증거봉투에 넣었습니다. 누군가 지속적으로 노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밤은 파출소에서 보호를 받으시죠. 보호시설 연결도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문턱을 넘어 나오다가 발끝이 뭔가에 톡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장독대 옆 젖은 흙 속에 반쯤 묻힌 작은 천주머니였습니다. 누군가 급히 박아두고 간 듯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숙였고 경찰의 제지보다 빠르게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제가 볼게요. 주역의 손이 제 손을 덮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천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쯤 마른 진흙이 묻은 작은 금속 열쇠 하나, 오래된 사진 2장, 그리고 짧은 주소가 쓰인 종이 쪽지. 주소는 아주 낯익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버스로 내 정거장 가면 나오는 오래된 공장지대의 빈 창고. 사진 속에는 젊은 제 남편과 모자를 푹 눌러 쓴 낯선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어깨는 긴장으로 곧게 서 있었고 낯선 남자는 웃음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받을 것 줄 것. 날짜는 당신이 정하시오. 제 머릿속에서 오래전에 잊었다고 생각한 이름 하나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메모지에 적어두었던 3개의 이름 중 첫 번째. 그 이름은 공장지대의 그 창고를 소유하던 이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할머니. 주역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 주소 제가 알아봅니다. 오늘 밤은 파출소로 가시고 내일 낮에 제가 함께 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역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결심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니? 저도 누가 저를 구해줬으면 하는 밤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세상은 늘 바빴어요. 그래서 저는 제 할 수 있는 걸 그냥 합니다. 그 말은 오래 묵은 제 마음 한편을 건드렸습니다. 언젠가 제 아들이 집을 나가던 날, 엄마 나는 내 삶 좀 살아보자 하고 말하던 어두운 현관 앞에서의 얼굴. 손에 들린 여행 가방의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보이던 검은 양말 한 켤레. 자식은 떠났고 저는 남았습니다. 세상은 바빴고 저는 느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누군가 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그 말에 저는 내 삶에서 가장 빨리 달렸습니다. 파출소로 옮겨온 뒤 저는 벤치에 앉아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2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종이컵의 가장자리에 입술을 대는 순간 아주 작게 음방울 소리가 났습니다. 제 열쇠꾸러미에 매달린 그 작은 종이 언제부터인지 제 무릎 위에서 아주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방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낮에 다시 진술받겠습니다. 집은 당분간 저희가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역은 파출소 문 밖에서 눈을 비비며 졸음을 참았습니다. 할머니, 잠깐 눈 붙이세요. 저도 여기 근처에 있을게요. 넌 집에 가서 자. 내일 낮에 약속대로 같이 가자. 네, 약속이요. 그가 나가자 파출소는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상자와 열쇠, 사진과 메모를 차례로 펼쳐 놓았습니다. 다시 보아도 사진 속 남편의 표정은 낯설었습니다. 그 낯설은 사랑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 외에 다른 것들이 그의 삶을 오래 붙들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받을 것 줄 것. 남편은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주려 했던 걸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벽시계가 새벽 3시를 넘겼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드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문고리를 잡는 느낌이 똑같이 되살아났습니다. 툭!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 다음에는 더 조용히 오겠다. 저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파출소의 형광등이 약하게 깜빡였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아주 조금
새벽의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번호 없음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아주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정순 씨. 목소리는 낮았고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낯설음은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억양을 닮아 있었습니다. 상자를 잘 보관하고 계시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주소에 그곳에서 봅시다. 오전 10시. 당신 혼자 오시고 안 그러면 더 많은 다음이 있을 겁니다. 뚝.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손에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파출소의 유리문에 새벽빛이 얇게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저는 오래된 이름 하나를 아주 또렷하게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메모 속 첫 번째 이름. 그 이름은 제 아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찍었던 단체 사진의 구석에서도 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약속의 장소로 가야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저를 2번이나 구해준 옆집 총각과 함께 말이었습니다. 파출소에서 보낸 밤은 길었습니다.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하다 보니 하늘이 서서히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출근 준비로 분주히 움직였고 커피포트에서는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은방울 열쇠꾸러미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쇠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 차가움은 제 심장보다 덜했습니다. 어르신, 빵이라도 좀 드세요. 젊은 경찰이 빵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침은 잘 안 먹어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속은 허전했습니다. 그 허전함은 단순히 공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말이 적었습니다. 공장에서 철을 다루던 사람이라 손이 거칠었고 눈빛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초 그는 밤마다 자리를 비우곤 했습니다. 납품이 늦어져서 거래처 다녀와야 해. 늘 같은 이유였고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시절 남편의 무언가를 의심하는 건 사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원인은 외상이었지만 그는 길에서 넘어졌다고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코트를 정리하다가 안주머니에서 작은 철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열쇠가 없어서 열 수 없었고 그날 이후 남편은 늘 그 상자를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세 개의 이름이 너한테 오거든 아무도 믿지 마라. 그리고 이 상자를 열어라. 그 세 개의 이름을 종이에 적어 건넸습니다. 첫 번째 이름 서기훈, 두 번째 이름 문찬호, 세 번째 이름 정도혁. 그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이름들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주혁이 파출소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씻고 갈아입은 상태였고 눈 밑은 여전히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경찰관님들 말씀으론 오늘 오전에 같이 가도 된다고 하네요. 너 어제 많이 놀랐지? 놀란 건 할머니가 아니고 저였습니다. 무슨 말이니?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저 사실 서기훈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공기가 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희 아버지 이름입니다. 순간 제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열쇠꾸러미가 바닥에 떨어져 작은 은방울이 맑게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장지대, 창고, 거래 그리고 어느 날 서기훈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위험해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남편이 메모에 적었던 첫 번째 이름이 주혁의 아버지 이름이었다니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내 아버지가 내 남편과 함께 있었니? 사진 속 남자가 제 아버지 맞습니다. 어릴 때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뒷면의 글씨 제 아버지 필체와 똑같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꺼내 주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사진 속 아버지 얼굴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지키려고 많은 걸 숨기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숨긴 게 저를 위험하게 만들었죠. 우리는 오전 10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경찰과 간단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경찰은 위험하다며 동행을 권했지만 발신자가 혼자 오라고 한 이상 우리는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경찰이 주변에서 비밀리에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창고로 가는 버스를 타기 전 저는 가방 속 상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열쇠, 사진, 메모 그리고 남편이 남긴 3개의 이름이 적힌 종이. 세 번째 이름 정도혁, 그 이름은 낯설었지만 어쩐지 주혁이 그 이름을 듣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그 사람 제게도 연락한 적이 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며 창밖의 마을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창고에서 벌어질 일은 단순한 과거의 마무리가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넘어 이어진 어떤 결착이라는 것을. 버스는 흔들리며 공장지대로 들어섰습니다. 아침이라도 이곳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녹슨 대문과 깨진 창문이 줄지어 있었고 사람의 발길이 끊긴 듯한 창고들만이 회색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버스에서 내려 약속한 주소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낡은 붉은 벽돌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남편의 메모에 적힌 장소이자 사진 속 배경이었습니다. 창고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롱코트를 입었고 얼굴 절반을 모자로 가렸습니다. 그는 우리가 다가가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순 씨, 그리고 서기훈의 아들. 낯선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억양에서 오래전 남편과 통화하던 뒷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정도요? 제가 묻자 그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기억하시네요. 고인이 되신 분께서 제 이름을 잊지 말라고 했을 테니까. 주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이 왜 우리 아버지 이름을 아는 거죠? 정도혁은 잠시 주혁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나는 친구이자 적이었지. 그는 우리를 창고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오래된 먼지와 기름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구석에는 녹슨 금속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바닥엔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낡은 나무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 작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니 이제 얘기할 때가 됐군요. 그는 가방을 열더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속에는 빛바랜 계약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상단에는 토지 매매 계약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고 매수일란에는 정도혁, 매도일란에는 정순의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남편은 저와 함께 큰일을 하려 했습니다. 정도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기회였죠. 하지만 서기훈, 즉 이 청년의 아버지가 그걸 가로막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위험하다는 것이었죠. 주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옳았어요. 그 거래 때문에 사람들이 다쳤잖아요. 정도혁은 미소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사라졌지. 그리고 내 어머니도 떠났고. 저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왜 3개의 이름을 적어주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 이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건의 축이었습니다. 서기훈 거래를 막은 사람, 문찬호 거래를 흘린 사람, 정도혁 거래를 주도한 사람. 정도혁은 제 가방 속 상자를 보았습니다. 그 상자 열어보시죠. 지금 여기서.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쇠를 돌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낡은 통장 4권, 메모,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그 열쇠에는 B-17이라는 표식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도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역시 거기 있었군. 뭐죠, 이게?
창고 지하 금고 열쇠입니다. 당신 남편이 마지막까지 숨긴 거죠. 그 안에는 거래의 증거와 그 대가가 들어 있습니다. 주역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 손에 못 넘어갑니다. 내가 막을 수 있을까? 정도혁이 비웃으며 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 창고 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순찰차에서 대기하던 경찰들이 눈치를 채고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정도혁은 잠시 동요했지만 곧 웃었습니다. 이런다고 진실이 바뀌진 않아. 그는 경찰에게 제압당하며도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정순 씨 금고 안을 열면 당신 남편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땐 날 원망할지도 몰라요. 경찰이 그를 끌고 나가자 창고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저와 주역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닥에 난 사다리 문을 발견했습니다. 문 위에는 B-17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창고 한가운데 바닥의 사다리 문은 오래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주역이 B-17 열쇠를 꽂아 돌리자 거친 쇳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문을 열자 서늘한 공기가 위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치 오래 숨겨진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니 작은 방 하나가 나왔습니다. 벽에는 철제 금고가 있었고 그 앞에는 오래된 나무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금고 문에 같은 B-17 표식이 있었습니다. 열쇠를 다시 꽂아 돌리자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2개의 상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자에는 현금 다발과 금괴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빛이 금속에 반사되자 방 안이 한순간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붙잡은 건 2번째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봉투 여러 장과 작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익숙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에게 모든 게 끝난 뒤에.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한 장의 편지가 나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글자마다 느껴졌습니다. 정순아,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이미 내 곁에 없겠지. 내가 했던 선택들이 옳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다만 하나만은 분명하다. 너와 아이에게만은 이 세상의 더러운 손길이 닿게 하고 싶지 않았다. 서기호는 내 친구였고 나를 말리려 했다. 문찬호는 우리의 거래를 외부에 흘렸고 그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정도혁은 끝까지 나를 끌어들이려 했지만 나는 금고의 위치를 숨겼다. 이 안에 있는 돈과 금은 우리가 잃어버린 세월과 목숨의 대가다. 하지만 이건 저주와도 같다. 내가 원한다면 전부 태워버려라. 아니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라. 그리고 살아라. 부디 오래 건강하게. 편지를 읽는 동안 주역은 묵묵히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금고 속 돈을 잠시 바라보다 다시 편지를 접어 넣었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것이 아니야. 남편이 말했잖니.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래야 남편이 떠난 이유가 헛되지 않지. 우리는 경찰서로 돌아가 모든 내용을 신고하고 금고 속 돈과 금괴, 증거물들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대신 일부를 합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그 절반을 지역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주역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건 내 몫이야. 내 아버지가 막아낸 것, 그리고 내가 지켜낸 것의 대가야. 주역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몇 달 후 제 집 대문 앞에는 새로 단단한 잠금 장치가 달렸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꽃밭이 생겼고 담장 옆에는 주역이 심어준 감나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야간 일을 하면서도 매일 저녁이면 제 집에 들러 저녁밥을 함께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 다시 다니려고요.
아버지 이름 때문에 도망만 다녔는데 이제는 제 이름으로 살아보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라. 내 이름, 내 인생으로 살아라. 그게 내 아버지가 못다한 길일 거다. 봄이 오고 감나무에 작은 꽃망울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작은 은방울을 한번 흔들었습니다. 맑은 소리가 방 안가득 울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이제 됐어요. 남은 건 내가 마무리했어요. 창밖에는 옆집 총각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오래전 잃어버린 평온이 다시 돌아온 증거 같았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 가슴속에 오래 남을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